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극 극장의 변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그런 무대의 변천사와 함께 연극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제가 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희곡 작가와 연출가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공연의 창작자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배우일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연출가는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고대부터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조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고대부터 있었다면 제가 이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연출의 등장으로 연극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됐을까요? 네. 이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첫 번째 질문은요. 희곡 작가와 연출가 둘 중에 누가 공연의 창작자일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과거 고대에는요. 연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 고대에는요. 연극은 물론 보는 거죠. 물론 보는 거지만 보기도 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풀어가느냐. 작가의 힘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과거 그리스 시대에 연극이 처음 시작됐을 때 작가들이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5명의 작가, 6명의 작가들이 시즌에 나와서 공연을 하면 그 중에서 이 중에서 1등은 누구다 라고 뽑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뭐 그때 잠시 뭐 그리스 연극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배우들 막 가면 쓰고 나와요. 그리고 코러스들 나와요. 배우의 연기보다는 어떤 내용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진적으로 흐르면서는요, 물론 작가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관객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겠어요? 배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배우의 파워가 세지게 돼요. 과거의 배우들은요, 오늘날 우리들한테 아이돌 스타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연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나오는 그 공연을 선택해서 표를 끊으시겠죠. 옛날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배우가 뭐 좀 실수를 했어요. 막 못했다고 타박하실 거예요? 팬들은 언제나 너그럽죠. 설령 배우가 잘 못했어도 오늘은 피곤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겨주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 배우의 파워가 세지면 세질수록 배우가 부리는 횡포도 너무 큰 거예요. 예컨대 작가가 글을 써왔어요. 근데 배우가 그걸 딱 보고 난 순간 나 이 장면에선 이렇게 하기 싫은데 대본 바꿔줘요.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러다 보니까 연극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작가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작가들도 계속 공연을 보다 보니까 초창기의 희곡 작가들은요. 그냥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연화되는 걸 계속 보면서 이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서를 썼을 때와 이것이 무대 위에서 공연화된 거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배우가 무대에 등장을 해서 어디에 서 있다가 어디로 퇴장하는가, 또 어디에서 입장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곡 국어 시간에 배우면 이렇게 가로 안에 이런 거 써 있죠. 먼 곳을 응시하며 왼쪽으로 걸어가며, 이런 어떤 행동 지시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문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18세기에 처음 등장했어요. 여러분 노틀담의 꼽수를 썼던 빅토르 위고 아시죠? 네, 바로 빅토르 위고도 희곡을 많이 썼는데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지문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작가가 이렇게 행동 지문을 넣는다는 거는요, 작가가 일정 부분 연출의 역할을 같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연출가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출가는요, 이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출가가 등장하면서 연출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작가가 쓴 글은 글이다. 그러니까 그건 문학작품이다. 근데 연극이라는 건 공연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연극이 희곡작품의 시녀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문학작품으로 떨어져 나와서 완연한 하나의 연극으로서의 장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희곡작가와 연출가, 이 둘 중에 누가 공연의 창작자일까라는 문제가 연극계에 새롭게 대두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면서 연극이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요, 연출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과연 무엇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연출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분업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연출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연극에서의 보다 정교한 분업화를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그냥 작가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배우가 등장하고 이거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희곡 작가가 보다 정교하게 무대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연출이 나오면서 아, 작가는 작가의 일을 하세요. 우리 공연은 연출이 만들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연출이 작가의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되죠. 해석을 하고 배우를 섭외해요. 그리고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하면서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음악 디자이너,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 이렇게 각각의 디자이너들이 나오면서 분업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여기에 플러스로 영상 디자이너까지 들어가서 이 연극 한 편을 만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극에 뭐 무대 디자이너가 한번 돼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지금 들지 않으실까요? 예. 지금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자, 예컨대 무대 디자이너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거부터 볼까요? 자, 디자이너들은요, 조명 디자이너도 그렇고 무대 디자이너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극장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디자이너라고 하면은요,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 뭔가를 예쁘게 꾸미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연극은 극장이라는 구조를 토대로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극장의 단면도는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반을 뚝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무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무대 보이세요? 지금 가운데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온 것 중에서요, 다 이렇게 그리드, 촘촘히 이렇게 다 세망이 있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고 줄줄이 있는 데 있죠. 저기가 무대예요. 보세요. 그 무대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오면 객석이 보이죠. 그러니까 객석이 있고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서 볼 때 무대는 바로 저기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저 위로 높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높이는요, 무대의 바닥면에서 저 높이까지가 상당히 커요. 약 한 5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6m 이러면 좀 감이 안 오시죠? 보통 통상적으로 무대 디자이너들이 사람의 키를 2m라고 잡고 본다면요, 2m도 굉장히 큰데 2m를 통상적으로 잡고 봤을 때 56m가 되려면요, 2m, 2m, 2m 이렇게 해서 48명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가히 상상이 가십니까? 그럼 극장의 높이는 왜 저렇게 높아야 되느냐? 우선 저 천장 위쪽으로요, 여러분 조명기들이 달려요. 그리고 왜 여러분 아이돌들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위에서 뭐 이렇게 내려올 때 있죠. 저 위에 천장들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대 디자이너가 극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디자인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저 아래쪽도 공간이 굉장히 크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아이돌들이 뮤직비디오만 내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뮤직비디오를 내고 나면 뮤직비디오의 촬영 뒷이야기, 촬영 현장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조금 이게 상상이 가실 텐데, 왜 블랙핑크가 무대에 딱 등장할 때 리프트 타고 밑에서 올라오죠. 그 리프트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디자이너는 첫 번째 이렇게 극장의 공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대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건축을 전공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죠. 네. 그리고 관객의 시선을 어느 쪽으로 몰아야 되는지 관객의 시각선을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무대의 이동수단, 즉 무대 장치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꿀 때 어디다가 이것을 보관했다가 꺼내 올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특수효과는 무엇을 쓸지, 또 뭐 나무를 만든다, 침대를 만든다 할 때 재료는 뭘로 쓸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대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 무대 디자이너 말고 또 하나, 조명 디자이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국에서 조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등장한 것도요, 굉장히 늦게 등장을 했죠. 왜냐하면 조명은요, 전기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조명은, 과거의 조명은 촛불 같은 거 기구했었어요. 그래서 공연하다가 불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영국에서 조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여러분 내가 어디를 볼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이미 카메라가 프레임으로 딱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세요라고 딱 찍어주죠. 그럼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극장에 공연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넓은 무대에서 저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쪽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영국의 대단한 묘미죠. 그래서 영국에서 조명은요, 가장 첫 번째 무엇을 보여줄지 가시공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조명이 왼쪽에 한 사이드를 비치고 있다면 관객들은 그 조명을 따라서 왼쪽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줄까를 가장 1차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조명의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조명에 따라서 분위기가 설정이 되죠. 아주 차가운 형광등 빛이라면 아마 극장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차가운 공연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연출가, 작가, 배우 이외에도 공연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외에도요, 무대 디자인, 조명 디자인도 있지만 의상 디자인 간과할 수 없죠. 음향도 있고 또 음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디자인도 있죠.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있고, 또 이 이외에도요, 여러분들 무대 뒤에서 무대 진행을 도와주는 무대 감독님, 무대 진행 크루들까지 해서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만들어요. 자, 이 연극을 만들 때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과연 연극 창작자가 누구일까?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창작자들이 마지막에 목표 지점은 과연 뭐겠어요?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목표는 바로 관객인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연극을 왜 보러 가십니까? 심심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연극도 오락입니다. 심심할 때 가실 수 있죠. 자, 두 번째요, 폼으로요? 좀 네거티브한가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연극 보러 갔을 때 폼나서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연극을 처음 접한 건 중학교 때 처음 접했었는데, 사실 친구들이 연극 보러 간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데 연극을 보러 가니까 굉장히 제가 폼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연극에 빠져든 이유는 뭐냐면요, 영화하고 다르게 직접적으로 배우들과 맞닿을 수 있다는 게 대단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처음 제가 연극을 봤을 때
그 공간이 굉장히 좁은 작은 방이었어요. 너무 좁아서 관객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전부 신발을 벗고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촘촘하게 앉아서 공연을 봤단 말이에요. 배우의 침 말할 때마다 다 튀고요. 배우 땀방울도 튀고요.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관객의 이 피부 접촉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고 있는데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흥분됨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을 잠을 못 자다가 다시 또 연극을 보러 갔어요. 자, 두 번째 연극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최정원 선생님 아세요? 요새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당시 제가 그분 연극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르게 관객이 1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너무 실망했죠. 그래서 연극이 다 끝나고 났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연극 끝났으니까. 근데 배우분들이 포도주를 따라왔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중학생이라서 마시지는 못했지만 따라서 한 잔씩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께 피를 나눈 형제다.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제가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지금까지도 연극에 이렇게 매료돼서 있었던 게 그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연극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폼나서 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연극은 영화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 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가능합니다. 물론 극장에서 하는 공연들은 영화처럼은 쉽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요, 여러분 중세 연극 기억나시죠? 모든 거리에서 했던 것. 네,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하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는 연극을 아주 쉽게, 정말 뭐 극장에 안 가도 볼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요, 선생님, 연극 볼 때 관람 포인트가 뭐예요? 전 연극이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연극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연극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연극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람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직접 지금까지 배운 연극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극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